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벨쌤입니다. 자, 1회 4차 마지막 한번 풀어볼게요. 75번 보시면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준비해야 될 침상으로 옳은 거,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침상은 1번의 빈 침상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입원해서 사용 중인 침상으로 환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정리해주는 침상은 개방 침상이 되죠. 그래서 환자가 검사를 가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 정리해주는 침상이다. 자, 그리고 사용 중 침상은요.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상을 갈아주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나 무의식 환자들 침상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갈아주는 거 사용 중 침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크레들 침상은 뭘까요? 크레들 침상은 크레들이라는 이런 그 비닐하우스 뼈대처럼 생긴 이런 것들을 환자가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위 침구의 무게가 윗톱니블이나 이런 것들이 환자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로 어떤 환자들한테 적용하나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화상 환자한테 적용한다고 많이 나왔었어요. 자, 4번. 골절 환자 침상의 포인트는 뭘까요? 딱딱한 침상을 준비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골절이나 척추 손상 부위를 지지해 주기 위해서 딱딱한 침대를 준비해 주는 게 골절 환자 침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76번 보시면 침상 목욕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에 보시면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혈행을 따라 중추에서 말초가 아니라 말초에서 중추죠. 거꾸로 닦아야 돼요. 자, 또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 이렇게 반대로 닦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맥혈의 귀환을 위해서죠. 정맥혈도 쥐이 있나요? 어디로 귀환하나요? 쥐이 있죠.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맥혈액이 정체되어 있으면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어디 부위에 정체가 많이 되겠어요? 말초 부위에서 정체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말초에서 중추로 닦아주거나 하박과 상박이 있어요. 순서가 어디에서 어디로 닦아줘야 될까요? 하박에서 상박으로 닦아주는 거고요. 또는 손끝에서 겨드랑이, 어깨 방향으로 닦아준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말을 계속 바뀌어서 냈네요. 자, 2번 보시면 복부는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외한다? 아니에요. 복부는 우리가 그 침상 목욕을 할 때 장 운동을 도와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복부를 닦을 때는 어떻게 닦는 게 좋죠? 시계 방향으로 닦는 게 좋지요. 우리가 대장에서는 거의 수분만 흡수해요. 근데 진행 방향이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는 거죠. 자, 3번.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줘야죠. 뭐를 예방하는 거죠? 비루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자, 병실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20에서 22도는 일반 병실 온도예요. 우리가 침상 목욕은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 내가 닦아줄 부위만 오픈시킨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실 온도보다는 약간 따뜻한 22에서 23도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물의 온도는 좌용물의 온도보다 더 뜨거운 43에서 46도씨여야죠. 자, 5번에 보시면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손톱 모양대로 둥글게 깎는다. 5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면 발톱은 왜 일자로 잘라야 될까요? 내성 발톱을 예방하기 위해서. 77번 보시면 등 마사지를 하다가 청골 부위에 발적이 발견됐다. 가장 우선적인 간으로 옳은 거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가 발적은 뭐예요? 욕창 1단계인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딱 손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로 자다가 깨면요. 어떻게 되나요? 그 누른 부위가 빨개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피부 색깔로 돌아와요. 근데 욕창 1단계는요. 우리가 욕창이라 하면 보통 피부가 벗겨지는 거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욕창의 1단계는 발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압박받지 않아도 계속 그 발적 상태를 유지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욕창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강한 압박을 한번 받는 것보다요. 약한 압박이라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혈액 공급이 차단이 돼요. 그 조직에. 그러면 그 조직에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조직이 괴사돼 버리는 게 욕창인 거죠. 그래서 발적이 발견됐다는 거는 욕창 1단계인데 우리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는 마사지를 해줘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미 손상된 부위를 더 자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압박받지 않도록 하는 게 체위 변경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위 변경을 해준다, 체기를 취해준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8번 보시면 혈전성 정맥염 환자에게 마사지를 금해야 되는 이유로 옳은 거. 자, 그러면 혈전성 정맥염이 뭘까요? 자, 혈전은요, 혈구의 합성물이 응고돼서 혈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떡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혈전성 정맥염은 정맥 내층에 뭔가 정맥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염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염증 부위에 혈전, 피떡 같은 게 이렇게 모여들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혈전성 정맥염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 부분을 마사지를 해요. 그러면 혈전이 뚝 떨어져서 나와요. 네. 그리고 혈관을 타고 가요. 물론 큰 혈관을 지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몸의 장기 가까운 데로 갈수록 혈관이 어떻게 되나요? 얇아져요. 네. 문제는 이런 얇아지는 혈관을 지나가다가 이 피떡인 혈전이 막아버려요. 색전증이 되는 거예요. 자, 태로 가는 혈관을 막았다 폐색전증. 네. 그럼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색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색전은 뭐다? 혈전이 떨어져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게 색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 마사지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79번 보시면 연하곤란 환자의 식사독기 방법으로 옳은 거 연하곤란은요.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연하곤란 환자라고 하죠. 네. 잘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환자들은 뭐에 주의할까요? 식사할 때 기도로 흡인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식사 시 음식물이 잘 넘어가도록 유동식 음식 제공해야 될까요? 유동식은요. 건더기가 없이 후루룩 마실 수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음도 유동식 음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연하곤란 환자한테 가장 안 좋은 건 물, 후루룩 넘길 수 있는 거. 그리고 고체 음식도 안 좋아요. 고형 음식도, 딱딱한 음식 같은 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이 좋다. 유동식 운동보다는 점도가 있는 음식.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점도가 있는 음식이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순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이 좋다고 나왔었어요. 자, 2번 보시면 딱딱한 음식 안 좋아요. 목에 걸릴 수도 있어요. 고형 음식도 흡인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소량씩 천천히는 맞아요. 자, 3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한하도록 한다. 맞지요. 왜냐면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타액 분비가 증가해서 흡인을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제한하도록 하고요. 4번. 음식 제공 시 주의해서 관찰할 사항은 탈수 증상일까요? 아니지요. 기도흡인 증상인 거예요. 기도흡인 증상으로 뭘 관찰하는 거예요? 청색증이나 기침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평소 때 이 환자가 식사할 때 기침을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기침이 심해져요. 연하곤란이 있던 거예요. 왜? 우리 기침은요.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기전이에요. 이물질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배출하기 위해서 기침이 나는 거죠.
특히 식사 때 기침이 많이 난다는 거는 계속 연하곤란이 심해가지고 기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음식물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청색증은 뭐예요? 기도로 가는 어디 부분이 막혀서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청색증. 자, 5번 보시면 식사 중 방문객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제한해야 돼요. 왜? 방문객이 오면 말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다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흡인될 위험성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방문객은 되도록 제한하도록 한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상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턱을 들고 먹어야 될까요? 턱을 당기고 먹어야 될까요? 턱을 당기고 먹어야 돼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요. 기도를 유지하는 기도 확보 방법은 뭐예요? 턱을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열려요. 자, 그러면 이 연하곤란 환자 턱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로 잘못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는 턱을 앞으로 바짝 잡아당기고 먹는 거예요. 우리 식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면서 수저질 하는 것처럼 해서 식사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하나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죠. 우리는 당연한 건데 이런 환자분들은 몸의 자체가 마비가 오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고개가 뒤로 넘어가면서 기도가 열려서 잘못하면 흡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턱을 당기고 식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턱을 당기고 식사를 어떻게 해요? 좌위로 바짝 앉힌 다음에요. 머리 부분에 베개를 하나 더 대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그 좌위, 턱을 당기는 자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80번 보시면 사지마비 대상자에게 침상변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에 보시면 한 손으로 둔부를 들어 변기를 데워준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둔부를 들어서 변기를 데워주면요. 뇌가 신체 손상이 돼요. 어떻게 돼요? 허리도 굽어지고 허리도 손상될 수 있고 내 팔목이나 손목도 손상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환자를 들지 말고요. 무의식 환자나 스스로 들어 올릴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환자를 옆으로 돌려눕힌 다음에 변기를 대주고 반드시 해주면 되죠. 앙와이로 눕혀주면 되죠. 이게 지금 3번에 답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환자를 체계로 눕혀서 변기를 데워준 후 앙와이로 다시 눕히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항문괄약근의 이완을 위해서 따뜻한 변기를 데워주도록 한다. 대변이 잘 나오도록. 4번 변기는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되도록 매일 소독해줘야 되겠죠. 자, 5번 변기를 데워준 후 금기가 아니라면 침대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줘요. 우리도 누워서 대변 보면 힘들잖아요. 반드시 누워서 보면. 환자들도 똑같겠죠. 그래서 상체를 약간 힘을 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체를 올려주는 거지요. 81번 보시면 간경병증 환자가 간성혼수가 발생되지 않게 주의해야 될 시기로 옳은 거. 제가 단백질과 관련된 문제를 81, 82, 83번에 몰아놨어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감염병 전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간경병증 환자가 간성혼수가 발생되지 않게 한대요. 자, 그러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섭취를 하게 되면 그 분해 산물로 암모니아가 형성이 돼요. 이 암모니아는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요소로 전환이 되고요. 이 요소는 신장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경병증 환자, 간경화 환자들은요, 간이 손상됐어요. 그러면 간에서 대사 과정이 일어나질 않겠죠. 그러면 이 암모니아가 어디를 떠다녀요? 혈중에 이 암모니아 수치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혈액 속을 둥둥 떠다녀요. 왜? 얘를 대사를 못 시켜가지고 못 내보냈으니까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거죠. 자, 이런 암모니아가 몸속에 오래 머물면요. 결국 뇌로 흘러들어가서 간성뇌증. 간성혼수는요. 간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혼수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혼수 상태로 빠졌다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환자들 섭취할 때 뭘 해야 되냐? 단백질을 적게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우리 그 앞에서 간염 환자 시기는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회복기에 고단백질 식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 간성혼수 환자는요 저단백 식사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82번 보시면 똑같은 문제예요. 네, 연결되는 문제. 간경화증 환자가 지금 간에서 대사 기능을 못 일으켜서 혈액 속에 암모니아가 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암모니아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적 관장, 우리 치료적 관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정체 관장이라고 하죠. 왜? 치료 약물을 정체시킨다. 네. 정체시킨다 해서 치료적 관장 정체 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 관장의 이름으로 오른 거 락툴로스 관장이지요. 발용 관장도 정체 관장의 일종이죠. 우리 근데 발륨은 어디에 많이 사용하나요? 조영제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대장 조영술 같은 걸 할 때 이런 그 조영제를 넣는 이유는 방사선을 비췄을 때 이 지나가는 길을 봐가지고 그 윤곽이나 뭐 폐쇄된 건 없는지 아니면 암덩어리가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윤활 관장은 다른 말로 뭔가요? 글리세린 관장이라고 하죠.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또 글리세린 관장이죠. 오일을 주입해서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출하기 위한 관장이고요. 구풍 관장, 바람이 나온대요. 우리 장에 어떤 바람이 있겠어요? 장내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관장인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5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정체 관장에서. 칼리메이트, 또 다른 말로 K 엑셀레이트예요. 이 칼리메이트 엑셀레이트 관장은요, 실제 약 이름이에요. 앞에 뭐가 들어가요? 크가 들어가죠. 네. 결국은 포타슘,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칼륨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정체관장, 치료적 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칼륨 수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강직시켜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높아버리면 심장 근육까지 강직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먹는 약도 먹이고 정체관장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관장 치료적 관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뭐다? 칼리메이트 K엑셀레이트. 칼륨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관장이다 보시면 돼요. 83번 보시면 만성 신부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만성 신부전은요, 말 그대로 신장 기능에 장애가 생긴 거죠. 우리 신장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도 배설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수분도 배설을 해주죠. 근데 기능장애가 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구강으로 철분제를 복용한다. 구강에서 틀렸어요. 주사로 철분제를 공급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조혈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조혈작용이 뭐예요? 혈액을 만드는 작용이에요. 조혈작용은 골수에서 일어나는데 이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을 조절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신장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것들 못 만들겠죠? 그래서 빈혈이 굉장히 심해요. 구강으로 철분제를 복용하면 안 돼요. 우리 철분제를 복용해도 장에서 대부분 배설이 되기 때문에. 자, 2번 보시면 칼륨과 인의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우리 칼륨은요. 신장으로 90% 이상이 나가요. 근데 신장 기능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출을 못하죠? 우리 몸의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근육이 강직돼서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제한하도록 하고. 자, 인의 섭취. 우리가 신장 기능이 하는 이유 또 하나가요.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 같은 거를 재흡수하는 작용을 하는데
신장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칼슘도 그냥 다 배출시켜버려요. 그러면 혈액 속에 칼슘량이 부족하니까 뼈에서 계속 배우고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뼈가 약해지겠죠. 자, 그래서 인의 섭취가 증가되면 칼슘도 더 떨어져요. 네, 인과 칼슘은 그냥 반대 생각하시면 돼요. 인이 많아지면 칼슘이 적어진다. 그래서 인의 섭취도 제한해야 되겠죠. 자, 3번. 수분과 염분을 제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진짜 투석까지 가는 환자분들은요,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 투석은요, 보통 그 투석하는 환자들을 보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해요. 이틀에 한 번 꼴로 하는데도, 이틀 만에 병원에 오신 분들의 손을 보면요,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부종이 그렇게 탱탱해져요. 그만큼 수분을 배출을 못 해주니까. 자, 부종이 심해져요. 절대 수분과 염분은 제한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환자들 진짜 심한 경우에는 뭐 줘요? 물 먹고 싶으면 얼음을 줘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만성 신부전이. 그래서 수분과 염분은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한하도록 한다. 자, 4번에 보시면 암모니아 냄새가 구강으로부터 나와요. 맞아요. 우리가 요독성 냄새라고 해요.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나가질 못하니까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소변 냄새가 나는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보시면 고단백식이 아니죠. 단백질 적게 섭취해야 돼요. 왜? 노폐물이 계속해서 혈액 속에 축적돼 버리니까. 얼마나 심하면 암모니아 냄새까지 구강으로 흘러나오겠어요. 84번 보시면 유치도뇨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에 보시면 소변배액 주머니는 항상 폐쇄형을 유지한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폐쇄형이 뭐냐면요. 도뇨관과 소변배액 주머니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폐쇄형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우리 도뇨관과 소변배액 주머니가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끼워야 될까요? 아니면 도뇨관과 소변배액 주머니만 연결시켜주면 될까요? 다시 끼워야 돼요. 오염됐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폐쇄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어디 한 군데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자, 2번 보시면 유치도뇨관과 소변백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요로 감염을 예방한다. 주기적 교체 틀렸어요. 예전에 병원에서는요, 유치도뇨관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20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염의 확률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주기적인 교체하지 않아요. 언제만 하나요?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폐쇄 배뇨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폐쇄 배뇨 시스템이 뭐예요? 이거예요. 도뇨관과 소변배액 주머니가 분리가 됐을 때. 그때는 다시 교환을 해야 된다. 자, 3번 보시면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소변배액 주머니는 항상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유지를 해요. 우리 방광이 어디에 있나요? 아랫배 쪽에 있죠. 아랫배보다 낮게. 뭐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역류성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역류성 방광염이 뭐예요? 우리가 소변배액 주머니를 소변 도뇨관이 나오는 데가 여기인데 소변배액 주머니를 위로 이렇게 들어버려요. 그러면 나온 소변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감염을 일으킨다 해서 역류성 방광염인 거예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소변배액 주머니는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유체도뇨관은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돼요. 오랫동안 달고 있으면 달고 있을수록 감염의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병원 감염의 30%가 뭐예요? 거의 대부분 요로 감염이에요. 비뇨기계 감염. 자, 5번. 도뇨관이 꺾이거나 꼬여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왜? 소변이 계속 배출이 돼야 되니까. 85번 보시면 환자의 체위가 적절하게 연결된 거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질검사 절석이. 우리 절석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쇠석이라고 하지요. 우리 회음부나 질 등의 생식기,
방광검사 같은 이런 산부인과적 검사 있잖아요. 무조건 절석이 세석이에요. 여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요. 분만식, 배회광이 아니에요. 산부인과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절석이 세석이에요. 자, 그러면 질검사가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면 배횡화이라고 하면 어때요? 보통은요, 질검사, 산부인과와 관련된 검사죠. 그렇기 때문에 절석이가 더 맞고요. 질검사가 해당되는 게 하나가 또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배횡화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질검사할 때 배횡화이도 들어가요. 근데 보통 배횡화이가 답이 되려면 옆에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뭐 여성의 인공도뇨 시 체위다. 회음열 요법 시 체위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답이 하나도 없고 여기가 배횡아이예요. 그럼 그때는 또 배횡아이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여성의 산부인과적 검사와 관련된 것들은 절석이로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2번에 보시면 월경통을 완화시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스듐이죠. 우리 그 골반 내 장기를 이완시키는 그 체위가 스듐이에요. 우리가 고양이 자세라고 하죠. 월경통 완화뿐만이 아니라 언제도 사용하나요? 산후, 자궁후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용해요. 자궁후구리 뭐냐면 분만을 하고 나면 자궁이 뒤로 젖혀져 있어요. 운동을 안 하잖아요. 계속 뒤로 젖혀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체위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모성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자궁 내 태아이치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식분만, 자연분만, 정상분만 할 때의 체위는 아기의 머리가 어디로 와 있어야 되나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두정이어야 돼요. 네, 태위가. 자, 그런데 가끔씩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나올 때 목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둔위로 있는 거꾸로 돼 있을 때 자궁 내 태아이치 교정하는 시기가 있죠. 7, 8개월경에 스륜이를 계속하다 보면 아기가 두정이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관장시 체위는 뭐죠? 심스이죠. 어느 쪽 심스위가 더 좋죠? 좌측 심스위가 더 좋아요. 자, 요추천자 후에는 무슨 체위죠?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앙화이로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추천자시 체위 혹시 기억나시나요? 측위로 누워서 측이나 측와이로 누워서 새우등 자세죠. 요추천자는 요추 몇 번에 하나요? 3, 4번이죠. 86번 보시면 활막성 관절의 각운동 중 사지가 인체의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운동으로 오른 거. 자, 그럼 활막성 관절이 뭐예요? 활막성 관절은요, 가동 관절이에요. 우리가 굽혔다 뺐다 하는 이런 그 관절 부위에는요, 쿠션 역할하는 연골이 있다 그랬죠. 이 활액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얘가 연골의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쿠션 역할도 해요. 활액낭. 그래서 활막으로 둘러싸이는 관절이다. 가동 관절,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동 관절의 가공동 중 사지가 인체의 정중앙에서 멀어진대요, 외전이지요. 정중앙에 가까워진다, 내전이지요. 그리고 회내와 회외의 차이가 뭐냐면 팔꿈치를 한 손으로 딱 잡아보세요. 팔꿈치를 잡을 때 그냥 잡으시면 안 되고요.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완전히 고정되게 잡으시고 이 잡힌 손을 손바닥을 아래로 천천히 내려보세요. 빨리 내리면 안 돼요. 천천히 내려보시면 요골과 척골이 꼬여지는 느낌이 나요. 이게 회내 운동이에요. 그리고
손바닥을 다시 천천히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요골과 척골이 나란히 되는 느낌이 나요. 이게 회외 운동이다. 회외 운동은 따로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방문 손잡이를 돌릴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어떤 운동이 시행된 건가? 회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는 아, 이게 회외고 저게 회내구나 이렇게 알았다가 막상 시험 문제가 나오면 회내가 이거였나? 회외가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라고 외우라고 하냐면 외나가 생각하시면 돼요. 회외가 방문 손잡이를 돌리고 나갈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거든요. 자, 그래서 회내와 회외다. 그럼 회내와 회외는 어디 부위의 운동이죠? 전완 부위의 운동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자, 굴곡은 두골의 각이 작아지는 거, 활막성 관절 각도가 작아지는 거고요. 신전은 두골의 각이 펴지는 거, 활막성 관절 각도가 커지는 거, 아니면 원래 상태로 편 상태가 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굴곡과 신전이 헷갈리면요. 원래 상태로 편 상태가 신전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87번 보시면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간호조무사의 신체역학을 이용한 방법으로 옳은 거. 항상 우리가 환자를 들거나 물건을 옮길 때는요. 신체역학을 이용해서 내 몸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이동할 방향을 향해서 마주 보도록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환자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스물스물. 그러면 이제 환자를 침대에서 다시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침대머리 쪽을 향해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가 뒤틀리지 않겠죠. 환자를 들어 올릴 때. 그래서 맞고요. 자, 2번 보시면 물체를 잡아 올릴 때는 손바닥을 이용한다. 왜? 손가락보다는 손바닥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맞고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 근육 나오면 틀려요. 허리를 굽힌다 틀려요. 그러면 어디 힘을 이용해야 될까요? 엉덩이와 배 근육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허리도 굽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세를 낮출 때는 뭐를 굽혀야 돼요?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사용한다 나오면 다 틀려요. 자, 4번에 보시면 기저면을 넓게 한다. 기저면은요. 내가 딛고 서 있는 지지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것보다는 다리를 넓게 펴는 게 내 균형이 잘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면을 넓게 하거나 무게중심점을 기저면에 가까이 해요. 내가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드는 것보다는 무릎을 굽혀서 기저면에 가까이 해야 힘이 덜 드는 거다. 자, 그리고 물건을 들 때는 신체 가까이에 든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도 안 돼.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들어야지 근육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8번 보시면 침상 아래로 내려와 있는 의식 있는 환자를 침상 머리 쪽으로 위로 올려주는 방법으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에요. 환자에게 머리만 난간을 한 개 잡게 하고요. 간호조무사는 한 손은 대퇴 아래에 받쳐주고 나머지 한 팔은 나도 침상면을 밀어야죠. 지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없는 환자를 침상 머리 위쪽으로 올릴 때 취하는 행위는 1번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환자. 무의식 환자. 그래서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환자한테 할 때는요. 2명이 필요해요. 간호조무사 2명이 침대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어깨와 등 밑, 엉덩이와 대퇴를 지지해서 2사람이 동시에 침상머리 쪽으로 옮기도록 한다. 알고 계시면 돼요. 89번 보시면 왼쪽 다리가 불편하대요. 그러면 왼쪽 다리 마비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쉽게 지팡이를 사용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로 오른 거. 우리가 지팡이는 두 가지가 있죠. 지팡이 이용해서 평지 걷기와 뭐가 똑같나요? 계단 내려가기가 똑같죠. 그리고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 올라가기가 다르죠. 우리요, 그 계단에서요, 항상 지팡이가 먼저 움직이긴 하는데, 윗계단에는 건강한 다리가 지탱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내려올 때도 윗계단에는 건강한 다리가 지탱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려갈 때는 지마건이고요. 내려갈 때 지마건, 그리고 올라갈 땐 지건마예요. 여기 보시면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윗계단에서 건강한 다리가 지지를 해주고 마비된 다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윗계단에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서 지지를 한 다음에 마비된 다리는 그냥 올려주는 거. 그래서 항상 윗계단엔 건강한 다리가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게 헷갈리면 그냥 외우세요. 하나만 외우세요. 두 개 다 외우면 나중에 헷갈리실 것 같으면. 그러면 저는 계단 올라가기가 하나니까 이거 외울래요. 예, 이거 외우셔도 돼요. 90번 보시면 기관지 종양으로 기관지경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관지경 검사는요, 기관지 내시경을 기관지에 넣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금식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우리 보통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은 음식물이 들어가면 장이 움직이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관지에 내시경을 집어넣는데 왜 금식이 필요할까요? 내시경을 기관지에 집어넣다 보면 구역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식사를 하고 왔으면 음식물이 넘어와서 기도로 잘못 넘어가서 흡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지경 검사는 4시간 이상만 금식하면 돼요. 보통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은 8시간 금식이거나 그 전날 저녁부터 금식이잖아요. 자, 2번 보시면 검사 후 호흡곤란이 있는지 관찰하도록 한다. 맞아요. 가장 무서운 게 기관지에다가 내시경을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우리 보통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한다고 보호자 같이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기관지 내시경은 꼭 보호자 같이 오라고 해서 보호자 안 오면 안 해주는 병원들도 많아요. 왜? 호흡곤란으로 나중에 집에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그 의식이 깨어나도요, 마취제 의식의 수면 마취가 깨어나도 바로 안 보내요. 1시간 정도 호흡 상태를 관찰하고 보내요. 자, 3번. 인후통이 발생했으면 얼음 칼날을 대주고 목에 얼음 주머니 대주고 따뜻한 식염수로 양치시킨다. 맞지요? 검사하는 동안 코로 숨 쉬도록 해야 되겠죠. 5번. 검사가 끝나고 의식이 돌아오면 즉시 식사하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식사할까요? 구역반사가 돌아올 때까지. 구역반사가 뭐냐면요. 구토반사라고도 하죠. 우리가 음식이 기도로 잘못 넘어갔을 때 으륵 구역질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 기관지에다가 내시경을 집어넣기 때문에 목에 통증이 있을까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목 안에 뿌려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음식을 줘버리면 어떡해요?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반사가 돌아온 다음에 식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91번 보시면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 보시면 정맥으로 투여된 주사액이나 수혈은 섭취량에 포함이지요. 구강뿐만 아니라 비경고적으로 섭취한 것도 포함이에요. 자, 2번 섭취량과 배설량은 매 근무법마다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8시간마다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총 합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단번 근무.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나이트번이죠. 자, 3번에 보시면 밥, 반찬, 국물은 섭취량에서 제외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포함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밥을 지을 때도 물을 많이 넣고요.
반찬에도 수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야채도 많이 먹으니까. 자, 4번. 상처 배액은, 상처에서 나오는 배액은 배설량에 포함이지요. 맞아요. 자, 5번. 정상대변이나 발화는 배설량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돼요. 우리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 되게 많죠. 그러면 포함 안 되는 거 4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거다. 정상대변. 그리고 그냥 발한. 발한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일반 발한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상 호흡 시 수분 소실량이에요. 정상 호흡 시 수분 소실량이 뭐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요. 그냥 공기만 왔다 갔다 드나드는 게 아니고요. 수분도 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잖아요. 그러면 심한 호흡할 때, 뭐 과호흡할 때 수분 소실량은 포함인가요? 예, 포함이에요. 그거 어떻게 측정해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험에는 예, 과호흡일 때 수분 소실량은 또 포함이에요. 자, 그리고 가글에 이 4가지는 배설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92번 보시면 심한 설사를 하는 환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은 수분과 전해질이죠. 예. 수분만 해주면 안 돼요. 전해질도 설사를 하든 구토를 하든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같이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93번. 다음 중 저산소증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거. 활동량 저하되고요. 청색증 나타나고 안절구절 못하고요. 일일 환기량이나 호흡수가 증가되겠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호흡은 더 빨라지는 거죠. 맥박수도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요. 빈맥이 생겨요. 왜? 우리가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들여와요. 그러면 얘가 심장에서 펌프질 해서 어떻게 해요? 전신에 뿜어주는 거잖아요. 그 산소를 전달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맥박도 빨라져요. 또 호흡과 맥박은 같이 움직이죠. 자, 5번. 흉골아의 함몰과 늑간의 퇴축이 보일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차고 축축한 피부, 그리고 뭐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이 의식이 뭐 저하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94번. 드레싱의 종류 중 3도 화상 환자래요. 화상 나오면 무조건 웨투드라이예요. 어디 있어요? 2번이 정답이죠. 자, 드라이 투 드라이는요. 건조 대 건조 드레싱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건조한 꺼즈로 그 상처를 덮고요. 그 위에 그 반창고나 이런 것들로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건조 대 건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 투 드라이는요. 1차 유압의 상처를 덮는 데 많이 이용돼요. 1차 유압이 뭐냐면 상처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액이나 분비물도 없을 때. 왜? 여기가 가장자리가 덮여 있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배액이 계속 나오는데 건조한 드레싱을 덮여버리면 나중에 드레싱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해요? 조직이 같이 뜯겨 나와요. 그래서 건조대건조 드레싱은 깨끗한 상처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웨트 드라이가 이쪽에서 시험이 몇 번 나왔었어요. 웨트 드라이가 뭐냐면 생리식염수 꺼즈나 바셀린 꺼즈 같이 촉촉한 꺼즈를 덮고요. 그 위에 마른 꺼즈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환자들은 바셀린 꺼즈 많이 사용하잖아요. 피부가 촉촉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셀린 꺼즈 스판 거 하나 대주고 그 위에 건조한 드레싱으로 꺼즈로 덮어주는 거다. 웨트 드라이죠. 자, 욕창 환자도 웨트 드라이 사용할 수 있어요. 상처가 깊은 환자들은 생리식염수 꺼즈를 일반 꺼즈를 생리식염수를 묻혀가지고 상처 부위를 이렇게 채워줘요. 예. 메꿔줘요. 그 다음에 마른 꺼즈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환자나 이렇게 욕창 환자한테 이용하는 게 웨트 드라이라고 보시면 돼요. 95번 보시면 종아리나 점박 등의 부위에 적용 가능한 붕대법으로 옳은 거 나선 절전대죠. 자,
나선절전 때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요. 굵기가 갑자기 변하는 부위에 사용해요. 선생님, 저는 종아리나 점박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굵기가. 예, 연예인 같은 몸매를 가지셨군요. 부럽습니다. 근데 대부분 종아리가 갑자기 확 굵어지고요. 대부분의 저도 저주받은 종아리인데 갑자기 확 굵어져요. 예, 타고나야죠. 점박도요, 확 굵어져 있어요. 보면 아줌마가 되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위는 나선대로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감아 올리면요. 굵기가 갑자기 변하는 부위에서 흘러내려 버려요. 그래서 한번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촬영할 수 있으면 저희 애한테 한번 촬영을 해서 올려봐 드릴게요. 그래서 굵기가 갑자기 변하는 부위에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나선 때는 굵기가 비슷한 상박부, 몸통, 뭐 손가락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환행 때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동일 부위를 수차례 감아주는 거예요. 모든 붕대법의 처음과 마지막은 환행 때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붕대를 사용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부위를 한 번만 감고 올리면 풀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부위를 두세 차례 동일한 부위를 감아주는 게 환행 때예요. 자, 팔자대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팔꿈치나 팔꿈치 등 관절 부위에 많이 사용되죠. 회기대는 절단면, 머리 같은 절단면이나 손가락 끝에 많이 사용돼요. 말단 부위에. 그래서 회기대라고 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회기대예요. 96번을 보시면 수술 전 대상자의 신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래요. 1번이죠. 비유에는요. 블러드 유레아 나이트로젠. 그래서 혈액에 있는 요소 질소를 보는 거다. 우리 요소 질소는 노폐물이죠. 이 노폐물은 어디로 빠져나와야 돼요? 신장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이 BUN이 높다는 거는 혈액 속에 이 노폐물이 높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신장으로 못 빼내니까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구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크레아티닌은 우리가 근육을 사용했을 때 대사산물로 많이 이용돼요. 나타나요. 네,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신장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요. 근데 혈액 속에 이 수치가 높다는 건 신장 기능이 손상돼서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구나를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엔 크레아티닌이 대표적인 신장 기능 검사다 알고 계시면 돼요. 프로트롬빈 시간은 혈액 응고 시간을 보는 거고요. 전해질 검사는 나트륨이나 칼륨 수치 같은 걸 보는 거. 전혈구 검사는 뭐예요? 혈구가 뭐가 있어요? 우리 CBC라고 하는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를 보는 거죠. 헤모글로빈 검사는 빈혈 검사를 보는 거지요. 97번 보시면 전신마취 수술 후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오른 거 무기폐죠. 폐포에 공기가 없대요. 무기폐예요. 무기폐 말고도 또 뭐가 생기죠? 폐렴이 많이 생겨요. 자, 우리가 기도, 기관지, 세기관지에 폐포들이 막 달라붙어 있어요. 이쪽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술할 때요. 보통은 전신마취 수술을 하게 되면 인공기도 삭관을 해요. 그래서 산소를 주죠. 근데 이 기도 삭관을 했는데 분비물이 많이 생겨서 기도를 막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분비물을 억제하는 아트로핀 이런 약물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전신마취 자체 약도 이 분비물을 억제하는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반작용으로 수술이 끝나면 가래 같은 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겨나요. 근데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나 자야 돼. 나 깨우지 마. 그래요. 그리고 심호흡 기침을 안 하고 하면요. 이 분비물들이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가서 세기관지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공기가 드나들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폐포가 쭈그러들어 버려요. 무기폐예요. 그래서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빼내면 다시 드나들면 돼. 아니요, 이미 손상됐잖아요. 네. 그냥 쭈그러드는 상태인 거예요. 문제는 폐가 이렇게 한번 손상되면 다른 쪽도 다 손상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무기폐. 폐렴은 뭔가요? 이 가래들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폐렴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98번 보시면 다음 중 피하 주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보시면 약물의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정맥 주사죠. 인슐린, 헤파린 주사에 이용하기 위함이다. 2번이 정답이네요. 인슐린, 헤파린 또 하나 뭐 외워야 돼요? 예방 백신이죠. 인슐린, 헤파린, 예방 백신은 피하 주사예요. 근데 예방 백신 딱 하나가 피내 주사인 게 있어요. 뭐예요? BCG 백신이죠. 뭐예요? 결핵 예방 백신이에요. 이것만 피내 주사라서 시험에 많이 나왔었지요. 자, 3번에 보시면 중독약물을 희석하거나 독소를 해독하기 위함이다. 정맥 주사지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위한다. 정맥 주사고요. 진단 목적이나 약물의 과민 반응을 보기 위함이다. 정맥이 아니라 피내 주사지요. 그래서 우리 그 진단 목적이나 약물의 과민 반응 보통 그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있죠.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가 뭐예요? 결핵 반응 검사 이름이죠. 그리고 뭐 항생제 과민 반응 검사. 네. 이런 것들이 피내 검사라고 피내 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99번 보시면 편마비 환자의 환희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거. 우리 그 편마비 환자는요.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입힐 때는 어디부터 입히죠? 마비된 쪽.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에요. 그러면 상의와 하의가 똑같나요? 예, 똑같아요. 정맥 주사가 뭐가 똑같은 거예요? 정맥 주사를 달고 있는 환자 옷을 입힐 때는 정맥 주사, 마비된 쪽이잖아요. 편마비 환자는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쪽부터 입히고 벗길 때는 정맥 주사를 안 맞고 있는 쪽부터 벗기라는 거예요. 헷갈려요. 네. 편마비 환자 입히는 것도 문제를 풀었는데 외웠다가 문제만 풀면 건강한 쪽으로 해요. 예. 헷갈리시면요. 임, 마, 개로 외우세요. 저희 엄마가 자꾸 마스크를 가지고 입마개래요. 네. 연세가 이제 70이신데 저희 애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를 뭐라고 했어요? 너도 늙어봐라. 네. 그래서 입마개가 뭐냐면 편마비 환자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혀라. 개는요 무시하시면 돼요. 입마개가 어디에서 나왔었는데 외우라고 했는데 이걸 잊어버리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100번 보시면 임종의 단계 중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단계로 오른 거 수용 단계예요. 마음이 아프죠. 제가 이거를 차례대로 써놨어요. 임종의 단계가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요. 모든 환자들이요? 예, 모든 환자들이 다. 1번에 보시면 처음엔 부정해요. 내가 암일 일 없어. 이 병원에서 오진한 걸 거야. 저 의사 돌팔이야. 그러면서 다른 병원을 다녀요. 근데 진짜 암이죠. 그럼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렇게 나쁜 일도 안 했는데 TV 보면 저렇게 못된 놈들도 많은데 쟤네들은 오래 사는데 왜 하필 나야?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화를 많이 내요. 종교인들, 의료진들, 가족들한테. 자, 그리고 협상 단계가 와요. 예, 이제 내가 그동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암이 걸렸나 봐요.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네. 우리 딸 결혼시킬 때까지만 하면서 협상 단계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곧 죽음이 다가올 거라는 거를 인식해가지고 슬픔에 빠지는 우울 단계가 되고요. 나중엔 수용 단계, 나의 묘자리를 알아본다든지. 야, 니네 엄마 묘에다 해놓으면 맨날 와가지고 올 거니까 화장시켜줘. 이런 수용 단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100문제 이렇게 풀어보셨고요. 그 문제는요, 한 번 푼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나죠. 예. 기억이 나면 그분들은 천재예요. 당신은 천재이십니다. 예. 하산하셔야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방법밖에 없고요. 비슷한 문제라도 계속 보시면서 보다 보면 외워져요. 언제요? 8월 달쯤에 시험 보기 전에는 예.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풀고 있으실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고요. 제가 이 말을 할 줄 몰랐어요. 맨날 그 우리 아들 옆에서 쟤네들은 왜 맨날 저런 말들을 할까 하는데 예, 제가 할지는 몰랐어요. 좋아요, 구독, 예,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 2회를 올려드릴게요.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